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역전 용사들, 오늘도 국내, 국외,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 생방송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거 실시간 방송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오늘 이 방송을 위해서 빛내주실 세 분이 오셨는데 제가 소개하기 전에 여러분들을 이 방송에 환영한다는 의미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카메라 무빙 지금 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약간 쇼 같은 건데 그래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야, 이렇게 화면을 만들어서 보낼 수도 있네 라는 것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원샷 하지 말고 손을 흔들어서 풀샷 계속 좀 띄워 주십시오. 조금 전에 카메라 무빙 한 걸로 했어요. 이제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하면 여러분들이 저 화면을 보고 열심히 저 카메라를 보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이미지를 최대한 업시키기 바라겠습니다. 김종욱 정치학 박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종욱입니다. 일이 오긴 오는 거야 지금? 아, 진짜 오기는. 와. 들어와. 들어와. 자, 들어오네요. 저렇게 해야 되는데 김종욱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방송 한번 해주십니다. 다음은 이분 뉴스 대표 기자 두 분이 오셨는데요. 사실 오늘 고백할 게 있습니다. 이분 뉴스는 기자가 두 명밖에 없는데 두 분이 대표 기자인데 강조 기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분 뉴스의 강조입니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야, 이렇게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고요. 또 지금은 동지적 관계를 한껏 드러내고 있는, 그러나 앞으로는 경쟁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 김대호 기자도 함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그런데 김대호 기자는 목소리가 약간 이게 어디 약 팔다가 오셨는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원래 젊었을 때도 어렸을 때도 그 목소리 그랬습니까? 좀 이상한가요? 아니 어떻습니까? 느낌이 이 정통 방송인의 느낌보다는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 시청자 여러분께 본인 소개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카메라 이쪽 보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픽스를 곧 있으면 뛰어넘을 남자 이분 뉴스 김대호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쪽으로 하셔야 되지. 목소리 좀 독특하지 않나요? 제가 볼 땐 주기현 주기현 재판에 많이 들어갔는데 오늘 두 분은 이제 윤석열 재판에 들어가셨고 네. 또 한 분은 저는 윤석열 김건희 재판 각각 들어갔습니다. 야, 오늘 이제 대단한 장면이 좀 연출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상황이 윤석열 김건희 이제 말 바꾸기가 매일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니 근데 그래서 이분 뉴스인 겁니까? 두 사람. 분밖에 없어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두 명이라서 2분 뉴스, 그리고 원래는 뉴스를 2분짜리로 빠르게 전달하겠다라고 네. 2분 뉴스였는데 웬만하면 자기들을 분이라고 표현하진 않아요. 원래 2분 안에 정리하는 게 목표였는데요. 실력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180분 뉴스 하고 있습니다. 180분 뉴스하고 계신데 지금 방송 시작하자마자 1700분 이렇게 들어오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정재원 선생님 고맙고요. 정재환을 또 칭찬해 주시는, 목소리 안 좋다고 욕하는 사람도 많은데 솔비치님 어서 오십시오. 자두네님, 아봉 선생님도 좋습니다. 아봉 선생님은 이분 뉴스 팬들이시군요. 대호짱 지호짱 주셨고, 하나야님 어서 오십시오. 몽땅 해피님, 이정우님, 코넬님 앵커 좋긴 한데 너무 자기 주장 많다 이렇게 코넬님 지정해 주셨는데 오늘 말씀 가능한 한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재미없으면 저보고 말씀 좀 더 할 기회를, 말할 기회를 좀 더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댓글에다 한번 올려주시죠. 방점이 앞인지 뒤인지. 그러면 제가 바로 자리를 바꿔서 진행자를 바꾸면 제가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하나야님은 스픽서 좋아요 이렇게 주셨는데 이 방송 보시면서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가 지금 741분이 이렇게 좋아요 눌러주셨는데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서 다른 분들도 함께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특히 해외에 계신 분은 어디에 보고 계신지 오늘 글 좀 올려주시면 제가 또 소개 중간중간에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 소개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족처럼 친구처럼 이렇게 방송 애용해 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실 오늘 노영희 변호사가 진행해야 되거든요. 노영희 변호사 기다렸던 분 많으시지 않습니까? 노영희 변호사가 지금 홍콩 갔습니다. 홍콩 갔는데요. 따님이 글로벌 기업에 이번에 전직을 했는데 국내 기업에 있다가 그래서 가신 것 같은데, 홍콩에서 노영희 변호사가 이걸 본다면 야, 내가 홍콩 갔다는 걸 이제 대중들에게 알렸구나. 가족들이 다 홍콩 가서 이렇게 지낸 것 같은데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맥가이버님 인사 주셨네요. 스픽스 처음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맥가이버 선생님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미러방님도 오셨습니다. 호주 브리즈번에서 이 방송 보시네요. 저스티스님은 지금 호주 브리즈번은 지금부터 정반대니까 아침 8시쯤 되나요?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이제 많이 주셨는데, 리투아님, 자 조금 더 가면 자 이게 사담이 너무 오래 간다고 욕하실 것 같은데, 김순지 선생님 넥타이 멋지다고 해주셨고, 랑랑 할미님 오셨네요.
그리고 코넬님은 노영 변호사 홍콩 갔다 그러니까 홍콩 홍콩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오늘 기쁘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엄청 높아졌죠. 이 내용도 다룰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희들이 다뤄야 될 게 김건희 생일날 국가 예산으로 산 대통령실의 차량이 벤처 마이바흐 이 키 전달식을 했다고 해서 이것도 난리가 났고요. 노상원 수첩도 해독이 됐는데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아니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노상원이 언제부터 내란을 준비하고 있었던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드러날 텐데요. 먼저 최상목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중앙지법에서 열렸던 재판에 직접 참여했던 우리 김대우 기자가 다녀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짤막하게 정리해 주시고 요거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상목이 실제로 공수처가 올 1월 달입니다. 1월 6일까지 윤석열을 체포하러 가는데 최상목이가 체포하지 마라. 경호처는 오히려 법대로 하라. 그래서 경호처장이 너무 놀라가지고 대통령님이라고 하자는 게 권한대행님 이렇게 했죠. 대통령 권한대행이 당시는 최상목이었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내용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서 정리를 하나 해드리자면 직위원 재판부는 개엄 당일 중점이고요. 오늘 진행된 거는 백대현 판사가 진행하는 건데요. 윤석열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는 개엄 직후에 이제 비아폰이라든가 경호처 그리고 공수처 간의 체포영장 집행을 왜 막았는지 이런 부분이 오늘 중점으로 이뤄졌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증인으로는 김성훈 경호처장을 많이 기억하시는데 그 직전이었던 박종준 증인이 출석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이 1차로 지난 공수처에서 윤석열을 체포하러 한남동 관저로 투입됐었는데 이게 사실상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과 2차로 진행하기 직전에 이 증인이 사퇴를 합니다. 경호처장이 왜 사퇴를 하게 되었는가? 갑자기 그때 사퇴해서 난리 났습니다. 네, 그렇죠. 결국 이제 네. 못 버텨서 뭔가 내분이 김성훈 차장과 박종준 차장 간에 뭐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큰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그 경위를 살펴본 건데요. 2차 체포영장은 다를 것이다. 윤석열을 한남동 공간에 잡으러 내가 경찰 출신인데 후배들한테 들은 것도 있고 2,000명 이상의 경찰 병력이 총 동원된다더라.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들었을 때 내가 경찰 출신으로서 이거는 공수처와 경호처가 부딪히면 큰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거는 피해야 되겠다 싶어서 당시에 권한 대행이었던 최상목 대행과 윤석열 변호인단에게 각각 전화를 해서 중재를 요청하고 이러면 안 된다. 다른 방안으로 대안으로 가야 한다. 라고 여러 번 요청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답변만 돌아와서 어쩔 수 없이 사퇴를 했다라고 오늘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자, 이제 부정적인 답변을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이 그 당시에 공무집행을 하고 있는 것을 자, 이거 물리적 충돌이 생기니까 이거 좀 어떤 식으로 합의를 하게 해달라고 최상목이 요청을 했는데 부정적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그 부정적 답변이 뭐라고 우리가 추론해야 됩니까? 오늘 이제 박종준은 알 건데. 예, 뭐 말을 안 했으니까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는 겁니다만 예를 들면 그때적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공수처가 수사 주체가 맞냐 안 맞냐부터 시작을 해서 공수처 수사 주체에 대해서 우리는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 주체가 요청한 수사 내용과 체포영장 진행 같은 경우는 논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었잖아요. 그럼 제가 볼 때 그 논리에 대해서 최상목 그 당시 권한대행이 암묵적으로 그걸 동의한 거니까 그렇다면 그 얘기 뭐냐? 대통령의 권한대행이 소위 공수처가 수사해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는 행위를 벌인 거니까 그러니까 최상목이 내란에 동조하고 내란 우두머리에 체포를 갖다가 막아내는 행위를 갖다가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자체가 지금 아직까지 그 기사가 지금 거의 안 나왔잖아요. 기사는 그죠? 예, 그 부분은 기사가 안 나오고 기사가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이잖아요. 예. 지금 왜 이게 중요하냐면 어젠가요?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최상목이 대단히 예를 들면 반대했던 것처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당신은 50년 관료 생활 이렇게 마감할 거야라고 얘기를 해서 최상목과 뭔가 다른 것처럼 얘기했었는데 지금 오늘 법정 진술 내용을 들어보면 법원의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중재를 박종준 경호처장이 요청했는데 그걸 무시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란 우두머리의 변호인단의 내용에 동의했다는 거니까 그럼 예를 들면 이건 내란 세력인 거죠.
오늘 내용을 보게 되면. 자, 그래서 이제 박종준 경호처장이 그때 부정적인 답변을 했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내란 혐의로 이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최상봉 거기에 끼지 않은 걸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최상봉이가 나서서 경호처가 결과적으로 막도록 하는데 본인이 내버려뒀다 또는 오히려 막아라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미칠 가능성까지 있다라고 하면 이거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 부분은 상당히 심각하게 저도 보여지고 저는 이것뿐만 아니라 이 1차 영장 집행 이후에 이제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추가적으로 당시에 101 경비대라든지 202 경비대, 22 지원단 이런 곳에서 원래 경호처에 예산을 한 달에 한 5천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공수처가 쳐들어왔을 때 함께 막자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예, 집행하려고 할 때 집행하려고 할 때 야 도와달라 너네 우리 경호처 도와줘 해가지고 도와준다고 했대요. 근데 당일날 딱 전화를 하니까 아니 전화를 안 받았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도와주기로 했는데 그 이후에 1차가 실패한 이후에 다 같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관련자들을 이야기를 나누면서 야 우리가 너네 한 달에 5천만 원씩 주는데 이렇게 할 거면 나가라 해서 회의 도중에 다 내보냈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당시 때부터 이 박종준 경호처장의 심경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안에서 왕따 시킨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갑자기 이제 사표를 냈던 게 지금 보니까 최상목한테 사정을 하면서 이거 충돌이 있으면 안 됩니다라고 했다는 것이고 그거 이제 그렇죠. 최상목이 안 들어줬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저희들이 이런 거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아까 이제 짧게 전화 통화해서 우리가 내보냈는데 조회수가 뭐 10만 회가 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언론이 보도를 안 해요. 이게 참 희한한 일인데요. 사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온 내용이 어떤 거냐면 저 어떤 부정적인 답변을 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나름대로 법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경호처는 경호처 나름대로 본분을 다해라. 그건 경호처가 막으라는 이야기네. 그렇죠. 이제 사법적인 부분들은 본인들이 신경 쓰지 말고 이게 법적으로 법원에서 정식으로 발부된 것든 안 됐든 신경 쓰지 말고 막는 데 사실 집중하라라는 메시지를 보일 수 있죠. 자, 그러면 오전에는 답변할 때 그 내용이 없었는데 오후에 박종준 처장이 다시 얘기를 했습니까? 아, 오전에 한 번에 일어난 일. 한 번에 일어난 일인데 그러면은 부정적인 의견을 비쳤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고 그러면 백대현 판사가 물었습니까? 네. 그렇게 하니까 이것은 경호처는 경호법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연히 경호법에 원래 기존에는 우리는 경호처기 때문에 경호법에 따라 살 수밖에 없었다가 기존이었다면 오늘날에는 사법적인 부분들은 내가 이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중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최상목 권한대행과 윤석열 변호인단 쪽에서 사실상 부정적인 답변을 내서 묵인되었다. 라는 부분을 재판부가 중점으로 보고 그러면은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였는지 아니었는지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었던 분위기였는지까지 물어봤던 것으로 나옵니다. 자, 최상목이 이렇고 이거 언론에서 적극적으로 보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판단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특히 국회에서 이런 문제를 좀 다루고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어저께 나온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군 헬기가 전투 헬기가 이제 국회로 갔지 않습니까? 이거 승인을 안 받고 띄웠다는 거예요, 헬기를. 군에 갔다 오셨잖아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 뭐 어떤 명령 체계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진입하는 거는 실제로 군이 반란 행위를 벌인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애매모호한데 확실한 거는 어제 우리가 보도했던 내용도 뭡니까? 단독 보도였는데 자, 헬기를 띄워서 서울 상공으로 들어오려면 수방사에 담당하는 그 명중대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 안 받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승인 안 받았다라고 하니까 용인 근처 이천, 경기도 이천 쪽에 비행기를 띄워놓고 그냥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서울로도 못 들어오죠. 왜냐면 그 격추를 해야 되니까. 격추시키니까요. 이런 상황도 다른 언론이 보도를 안 합니다. 그 이유가 그 이전에 보도가 됐었던 부분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한 이 기자분들이 이제 순환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재판장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사람이 바뀌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실제로 중요한 내용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데스크에서 커트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 번 걸러지다 보니까 이러한 중요한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서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추가적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헬기를 띄워서 전투 헬기가 서울로 들어왔느냐, 승인은 받았느냐, 비행 일지에 대한 것, 그리고 비행 목적지도 사실 표시를 안 하고 그냥 승인 신청을 해서 반려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헬기를 띄워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군사 반란 행위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 심지어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행 승인 코드를 과연 누가 내줬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비행 승인 코드가 있어야지 헬기를 띄울 수가 있는데 당시에 거기 실무자라든지 참모장, 뭐 작전처장 이런 사람이 실무자들이거든요. 근데 그 누구도 비행 승인 코드를 안 내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비행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누가 승인을 내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띄웠었고 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중간에 승인이 이제 그 계엄사령부의 승인을 받고 국회로 가게 됩니다. 그 헬기가. 근데 갑자기 보고도 안 했는데 이준호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헬기 승인해 주라고. 이러한 상황을 봤었을 때 아마 이 비행 승인 코드를 내준 사람이 이진우가 아니겠느냐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인권자 예. 반란 행위를 한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예. 이준호라는 사람이 본인이 그런 저기 권한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자, 그래서 그것도 이제 수사를 해서 이거는 군형법상 아니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한 사람이 여러 군데서 이제 견제하게 돼 있는데 한 군데서 헬기 띄워 그리고 그 어디로 날아가 전투 헬기예요.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작전을 실행하는 것을 용납할 수 있습니까? 들어오는 순간 바로 격추시켜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격추도 지금 안 된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요. 근데 들어오질 못했죠. 방어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비행승인 코드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다시 들어왔는데 이제 그건 누가 줬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고 아까 제가 지금 재판정에서 그 최상목이요. 경호처는 본분을 다하라고 얘기했다는 겁니까? 네, 이게 정확하게 최상목 권한 대행과 윤석열 변호인단을 증인이 섞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경호처는 경호처의 본분에 최선을 다하라. 라는 이야기인데 사실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날 최상목 피고인이 이제 앞으로 증인 소환이 계속 앞으로 될 예정인데 피고인으로서 지금 불출석과 부정적으로 나는 계엄에 반대했다라고 지금 주장이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반하는 내용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정확하게는 이 내용이 왜 나오게 됐는지 그 경위를 봐야 되는 건데요. 사실 이게 그 당시에 공수처와 경찰 인력이 윤석열을 체포하러 가는 당시에 수천 명이 동원됐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기관총을 데스크에다가 기관단총을 2정을 배치합니다. 인력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수천 명의 경찰을 우리가 막냐? 그러나 실제로 행동에 옮겨진 거는 기관단총을 데스크에 배치해놓고 들어오면 쏠라고 실탄까지 준비를 해놓은 상황이었어요. 네. 그러한 부분까지 왔을 때 과연 어떤 중재를 했느냐. 그러한 요청을 묵인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았다. 그 말 이 부분이죠. 묵인한 게 아니고 예. 경호법에 따라 살아 경호처는 그 말은 막으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본분이 중요하냐면 이게 처음 시도가 아니잖아요. 2차잖아요. 1차 시도를 막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경호처의 본분은 막는 거잖아요. 그것대로라면. 그러면 1차에서 막았으니까 본분이라 2차에서 막지 마라. 라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얘기하는 게 정확히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본분을 지키라고 한 건 1차대로 하란 얘기를 했다고 저희들은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그 당시 내용이 어떤 거냐면 체포영장이 무슨 형사소송법인가요? 뭐 안보나 뭐 기밀사항 같은 경우가 있으면 소위 체포를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 그 근거 하나를 가지고 막은 건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최상목이 동의를 했다는 건데 최상목이 이걸 동의했다라고 하는 건 윤석열 변호인 측과 충분히 얘기가 되지 않고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던 이유가 본인이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최상목이 만약에 이 내용이 박종준 당시 경호처장을 통해서 그때 언론에 흘러나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호처는 본분에 충실하세요라고 했다는 말을 우리가 단독으로 썼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 났죠. 난리가 날 정도가 아니겠죠. 나라 뒤집어졌겠지. 최상목이가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경호처에 있는 요원들에 대해서 법대로 하라라고 했다라고 하면 막아라는 거하고 똑같은데 국민들이 가만히 있었겠냐고요. 그러니까 법원이 집행한 체포영장을 막아라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당시 경호처장한테 거의 지시한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왜냐하면 최상이잖아요. 그때는 탄핵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거기에 대한 아무런 역할을 윤석열이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이니까 최상위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호처에게 다시 한번 1차 때와 유사하게 경호처의 본분을 다해서 그걸 막아라라고 지시한 거니까 내란 우두머리 동조행위 주요 임무 종사를 계속적으로 진행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최상목이 지금 이제 숨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든 이 내용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 하는데 최상목이 지금 완전히 사라졌어요. 어디 갔는지 혹시 아십니까? 최상목이요? 예. 제가 어디 갔는지는 이제 잘 도망 도망 다니는 걸로 거죠. 뭐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박정준이 그 당시에 그 인식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당시에 이 경호처가 이제 들어오는 그 과정 속에서 박정준이 어떤 식으로 했었냐?
모든 그 인원들을 그 앞에 그 문 있잖아요. 다 물렸어요. 그 다음에 변호인 한 명을 앞에 두고 원래 공수처와 협의를 보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협의를 보려고 했었는데 공수처에서 한 100에서 140명이 치고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장하는 게 뭐냐? 우리는 경호처와 협의를 해가지고 잘 수용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우리는 방어 업무를 맡고 있는데 이거를 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막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니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을 하러 가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협의를 해나요? 그래서 아까 오늘 피고인 윤석열 씨가 1시간 반을 좀 참다가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못 참아요. 네, 자기 말 변호인 말 대신에 직접 나서서 증인한테 질문을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은 성대모사로 직접 윤석열 씨에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를 좀 표현을 횡설수설인데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어떤 내용인지. 자, 잠시만요. 이거를 제가 자, 띄워야 돼요. 다 썼어요. 이게 어려운데 녹음이 안 되잖아요. 그죠. 다 적어서. 쓰고. 그렇죠. 야, 중요한 장면 사진을 찍으면 정말 좋은 만한 내용이 있었는데, 자, 지금 김대호 기자가 윤석열로 바로 바뀌겠습니다. 빙의. 내란죄가 되느냐 여부에 대해서 그 당시에 언론이 보도가 많이 되긴 했는데 아예 변호인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처음에 저 12월 14일자가 탄핵 소추하는데 거기 내란죄가 들어 있었잖아요. 기억나요? 기억 안 나? 일부 철회했으면 헌재가 탄핵 소추를 말이야 그 최고법원에서 각하고 끝내야 되는 견해가 아니면은 언론보다나 이 12월 12일 이런 식으로 계속 이게 한 3분을 했는데요. 이걸 제가 3분을 다 하면 바보가 될 것 같아가지고 자 그래서 중점이 뭐냐면 자기가 이 당시에 사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공수처가 집행한 영장이 불법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었으면 응했을 것이다라는 말을 계속 내가 하지 않았냐, 증인 그걸 기억하냐를 계속 상기시키려고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걸 제가 끊어서 안 가고 계속 쭉 가보겠습니다. 네.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논리적인 구성이 이미 1차에서도 저지를 했는데 체포 집행을 방해했는데 왜 2차에 와서 갑자기 그럴까요? 이 논리 구성이 참 웃긴 게요. 아까 기관단총을 왜 배치하게 되었느냐? 그러면 실제로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쏠 수가 있느냐? 그러면 공수처와 경찰 체포영장 집행을 하러 온 사람들을 상대로 쏠라고 준비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가 나오냐면 사실은 첩보가 있었다. 대통령 비서실 쪽에서 그리고 이 안에서 무슨 첩보가 있었냐면 당시에 그 앞에서 집회를 열던 민주노총이 4,000명이 매봉산 그 관저되어 있는 매봉산을 통해서 침투한다는 첩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재판부에서는 그 첩보가 신뢰할 만한 첩보였나요? 라고 물어보자 유튜브 쪽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김성훈 차장으로부터 같은 보고를 받았고 피고인 윤석열 씨가 몇 번이나 전화해서 그런 전화를 준 적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첩보가 신뢰할 만한 첩보인가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진 못했으나 나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됐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적인 논리 구성 자체가 완전히 맞지 않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얘기가 1차 영장과 2차 영장 사이에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당시에 매봉산에서 4,000명의 민노총에 있는 사람이 넘어와서 본인을 체포해서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뭘 준비했었냐? 권총과 공포탄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원래 경호처 같은 경우에는 권총과 실탄을 가지고 있는데 항상 실전 상황이니까 공포탄을 왜 준비했느냐? 만약에 민노총이 야간에 쳐들어오면 공포탄을 쏴가지고 효과를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권총과 공포탄을 따로 준비하게 돼요. 윤석열의 인식을 한번 보십시오. 민노총 3천에서 4천 명이 매봉산을 통해서 윤석열을 체포하러 간다. 그때 이제 민주노총에서 윤석열 체포조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보통 어떻습니까? 이제 민주노총 같은 노동단체가 국가의 법 집행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압박을 넣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대통령 관저 앞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체포를 하러 온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윤석열이 거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 그래서 공포탄을 준비했다.
그리고 실제로 철조망도 다 따로 확인을 했었고 윤석열이 실제로 전화를 해서 잘 준비되어 있냐라고 물어봤다라고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이야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상식적으로 경호처라고 하는 데가 경호를 한두 번 해본 데가 아닐 것이고 아니 민노총이 시위한다고 기관총을 앞에다가 장전해 놓고 있으라고 지시를 한다고 그것을 이행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저는 거의 경호처가 통제력을 완전히 잊어버린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경호처가 이미 상식적인 경호의 범주를 벗어나서 윤석열과 특정한 뭐 김성원 이런 아주 거기에 강경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거의 따라서 진행을 했고, 그러니까 그 자기 반성 때문에 중간쯤에는 자기들이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잖아요. 상식적인 경호처에 있는 직원들 같은 경우 우리 못하겠다라고 얘기한 것.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망상을 뛰어넘어서 저는 계속 소위 일반적인 국민들을 반국가 단체로 생각해 왔던 그게 올해 작년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집권 때부터 반국가 세력이라고 얘기했고 좌파 종북 세력이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계속 이어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진짜 망상에 의한 그리고 저런 자가 진짜 만약에 계속 통치를 했다면 총을 쏠 수도 있었겠구나.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재판 과정에서의 윤석열과 이런 진술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그냥 에이 아무리 총을 쏘겠어라고 생각했던 것이 전혀 우리가 진짜 윤석열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명정하게 보여준 재판 과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민주노총의 전호일 대변인 부위원장입니다. 직접 전화를 해서 그 당시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어 하는 걸 자기들이 매봉산을 통해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윤석열 재판으로 간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은 오히려 프레임이다. 민주노총이 그런 짓을 하는 것을 오히려 프레임화하는 건 아니냐. 그럴 수가 없다. 단지 그 앞에 가서 어쨌든 윤석열을 체포해야 된다고 했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과잉 해석하는 것은 정말로 민주노총을 대단한 단체로 인식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좀 헛웃음을 웃던데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어제 김영현 재판에서도 변호인들이 어떻게 주장하느냐 12월 3일 날 그 시민들이 국회로 왔는데 민노총 깃발 밑에 있었었다. 그 사람들이 실제로 뭐 종북 세력이고 폭도했었던 그런 세력이다. 실제로 군인들을 폭행하지 않았었느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거든요. 제가 전화로 녹음해서 우리가 정리를 못했는데 잠깐만 한번 민노총 우리 저 부위원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전돼 있는지 모르겠으나 저희들은 윤석열을 체포하러 가겠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실제 시민들과 함께 윤석열 체포의 정당성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집회하는 것들이 주요한 더 목적이었죠. 그래서 아마 오히려 민주노총을 이렇게 좀 악마화하기 위한 그런 지금 도구로 저 민주노총을 이용하지 않고 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는 오히려 민주노총을 악마하기 위해서 그런 걸 이용했다. 그렇죠. 네,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이제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왜 이렇게 갈까를 봤을 때 본인을 지지하는 세력에 대해서 사실상 극우 파시즘 정치로 몰고 가면서 타겟을 정한다는 전략을 쓰고 있어서 이렇게 간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실제로 매봉산 뒤쪽에 배치된 병력은 55경비단입니다. 55경비단이 인원이 적어서 걱정이 돼서 윤석열 피고인이 몇 번이나 전화해서 물어봤다라고 하는데 사실 55경비단 같은 경우는 전술복에다가 소총을 메고 있어요. 가장 무장이 많이 되어 있는 곳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재판부에서 그래서 아니 그러면 만약에 만에 하나 진짜로 민주노총이 침입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총기를 실제로 사용할 수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자 그거는 원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면서 사실상 지금 재판에서 증언하는 부분들의 모든 부분들의 허점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참 민노총에 있는 분이 설명을 해야 되는 이 상황 자체가 전체 얼척이 없는 상황이고 아니 또 뭐죠? 그 12월 3일 내란의 밤에 민노총 아래에 깃발에 사람이 있었다. 그 곽종근 전 사령관이 얘기하잖아요. 윤석열 16명밖에 안 간 거 아닙니까? 16명이면 충분합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16명이면 충분하다. 국회를 제압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인데 민노총 깃발 아래 몇 명 있었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될 거라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발상과 사고를 가지고 끊임없이 그러니까 유죄냐 내란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계속 좌우 이념의 문제로 바꾸려고 하는 행위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속도를 내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리고 이제 정언을 통해서 박정준 경호처장도 본인이
뭔가 진실을 고백하려고 하는 마음이 상당히 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달라 이런 말씀 드리고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빨리 하죠. 이야기하고 그럼 가야죠. 윤석열 변호인단은 무슨 신문을 주로 했냐면 말레이시아 대사를 통해서 네. 그 뒤로 통해서 공간으로 실제로 침입한 사람이 있죠. 한 명 있죠?라고 하는 질문에 증인이 네라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 이제 재판부에서 의아할 수밖에 없는 건 말레이시아 대사를 1차적으로 뚫고 한남동 관저를 뚫은 침투한 한 명이 존재하는데 신원도 없고 아무것도 보도되지 않아가지고 이 자체가 지금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마 직접 보시고 판단하실 수 있을 그 것 한 명이 슈퍼맨이에요? 자, 이야기 지금 더 할 우리가 여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노사원 수첩 나왔습니다. 이상한 일이 하도 많은데 노사원 수첩 지금까지 믿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노사원 재판은 지금 누가 주로 들어갔습니까? 최근까지? 노상원 재판은 제가 주로 좀 다니고 네. 있습니다. 자, 노사원 수첩 해독에 이제 성공했다. 계엄 준비 시점이 2023년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1년 정도 시차를 주고 계엄을 준비했는데 군 인사에도 직접 개입했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단장이 누가 있느냐, 그 지역이 혹시라도 이 사람의 성향까지 분석했다라고 하는 것까지 나왔는데 일단 노상원 수첩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먼저 얘기 좀 해주시죠. 저는 이 노상원 수첩에서 지금 해독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군 인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거든요. 그 이전에 내란 재판에서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진술했었냐면 당시에 장군 진급과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이례적이었다. 그리고 이례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주자면 당시에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상호가 당시에 논란이 있었어요. 이 두 가지의 논란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 정보사 내부에 그 문건이 노출됐었던 사건, 그리고 자기 부하 군인과 투닥거려서 싸웠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물건을 던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상호가 유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 직위에서. 왜 그러냐면 군대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군대 얼마나 강압적이고 언론에 한번 나오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상호를 경질하지 않고 그대로 뒀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었다라고 인사기획관이 그렇게 진술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노사원 수첩이 이렇게 나오면서 구체적으로 준비했다. 윤석열은 당시에 10월 1일 국군의 날 예. 저녁에 이제 불러들여 가지고 술자리를 하면서 폭탄주를 수십 잔 마셨는데 거기에서 한동훈이든 뭐 다른 사람도 쏴 죽이겠다라고 했던 것과 이제 연결이 되면 노사원 수첩이 장난으로 쓴 게 아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해프닝이다, 혼자 끌적끌적거렸다라는 게 계속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 이제 입증이 될 경우에 이것도 이제 수사를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일단 이게 타임라인을 보면 지금 특검이 얘기하는 게 2022년도 6월 지방선거 이후부터 계엄을 기획한 것 같다라고 예. 특검이 얘기를 했어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윤석열의 정치적 멘토가 그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2022년도 6월 달이 사실이라면 그때부터 기획이 들어갔을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김종혁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2022년 12월 달 관저에서 얘기했을 때 계엄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2022년 6월, 2022년 12월, 그 다음에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오늘 노상원 수첩에 2023년 10월 달에 군 인사가 있었다. 예. 군 인사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내란을 진행할 군내 핵심 지휘부들을 그때 배치한 거다. 그러면 이 배치가 그냥 갑자기 뚝딱 야 오늘 배치한다 이게 아닐 거잖아요. 기획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쭉 연결을 하면 집권 이후에 윤석열은 계속 계엄을 할 생각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이 쭉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때 지금부터 박한수라고 하는 육군참모총장이 된 거잖아요. 그때 이게 되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또 하나가 지작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이 두 사람을 거기에 세웠다고 얘기하는 건 저도 역행사라고 노상원 수첩에 나오는 것처럼 내란을 진행할 때 내란을 막을 수 있는 부대들의 진입을 막기 위한 조치가 그때부터 이미 계획 안에 들어왔다라고 얘기하는 건 매우 구체성을 띈 거다. 근데 그 수첩이 지금 노상원 수첩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내란의 기원이 2023년 10월이 아닌 거죠. 더 앞으로 쭉 당겨져야 되는 상황으로 벌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노상원이 참여하고 노상원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했던 시점으로 봐야 하느냐 이제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우선 그 6월 달에 강남 모임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사령관들 이진우, 곽종근, 여인영 이렇게 3명이 만난 적이 있어요. 이 당시에 여인영이 곽종근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대통령님께 무릎을 꿇고 빌었다. 계엄을 하지 말라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럼 이런 이야기가 나오려면 이미 계엄 논의는 6월 이전에 있어야 된다라는 게 한 가지가 있고 노상원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24년도 몇 월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실제로 HID 명단을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명단의 출신지라든지 이런 걸 다 확인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출신지를 왜 확인을 시켰겠습니까? 예를 들면 뭐 전라도 출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말 잘 안 들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신지나 이런 걸 다 이미 확보를 해놓은 거죠. 이게 계엄의 사전 준비였다. 그리고 정보사령부 내에 있는 간부들의 이제 출신 지역까지 분류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특이한 상황이 있습니다. 노상원이 지금 재판을 받고 중계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노상원은 이 사건이 터진 이후에 늘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있는데 처음으로 얼굴을 드러냈더라고요. 혹시 그 사진 찾을 수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지금 아까 방송 전에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어쨌든 본인의 얼굴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이것을 어떻게 이제 해석해야 될 거냐 할 말이 많이 있다. 직접 이제 얼굴 보니까 생각보다 나이가 젊어 보이더라고요. 어떻던가요? 제가 이번에는 들어가지는 않아가지고 예. 저는 그 한덕수 재판에 들어갔었거든요. 예. 실제로 제가 뵙지는 못해가지고 예. 뭐라고 말하기는 쉽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노상원 이제 얼굴을 제가 직접 보니까 와, 이 사람이 이제 얼굴을 드러내야 하는 뭔가 상황이 생겼나? 이 정도 왔으니까 내가 얼굴 숨길 필요가 없다. 아예 그냥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아니냐는 이런 판단이 들어서 노상원의 신경도 뭔가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제 자기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누구의 지시로 했는지 그 내용이 어떤 식으로든 폴리바게닝 하면 지금 경감을 해주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특검이. 그런 데 대한 뭔가의 생각이 없겠느냐는 이런 좀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핵심은 노상원 수첩, 저 처음이잖아요. 노상원 수첩을 해독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해독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구체적인 그 아마 군내에 있던 뭐 특별한 이런 수사관들이 이걸 확인했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저는 그 해독만 했겠습니까? 해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을 특검이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 내용에 대해서 노상원에게 이것저것 맞춰보는 저는 수사가 진행됐을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말씀하신 주요 임무 종사를 한 거잖아요. 주요 임무 종사라고 얘기하면 사형부터 시작해서 5년 이상까지니까 본인이 상식적으로 판단한다면 그 사이에서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5년 쪽으로 가까워지면 좋을 수 있겠죠. 그럼 5년 쪽으로 같이 가까워지려면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가 그 수첩을 어떻게 작성하게 됐는지 혼자 한 건지 저희가 지금 옛날에 그 보도에서 나온 추정은 뭐냐면 글을 막 갈겨 썼기 때문에 이건 본인이 작성한 게 아니라 회의 과정에서 그걸 적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회의를 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회의를 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내란을 기획한 핵심적인 라인일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야 여기 김건희도 관여된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측면이 분명히 네. 있기 때문에 전 그런 내용들이 하나하나 이제부터 까지기 시작한다면 사태는 다른 국면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건진이 갖고 있던 거죠. 이제 노상원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실제 재판장에 나와 있는 재판정에 나와 있는 노상원 얼굴이거든요. 뭐 생각보다 젊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모자 쓰고 이럴 때는 할아버지처럼 느껴졌는데 과거에 이제 실제 사령관 시절의 얼굴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아마 김용현보다 나이가 한 2~3살 정도 어리거나 뭐 이럴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제 그런 의견 저런 의견 많이 주고 계신데. 저 사람들은 감옥에만 들어가면 몸이 건강해지는 거야. 아, 그래. 윤석열도 그렇고 노상원도 그렇고 뭐 제때 밥 먹고 사진 한번 운동하고 띄워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감옥에만 들어가면 얼굴이 저렇게 좋아진다. 살이 좀 빠진 것 같은 느낌, 얼굴 살이 살도 빠진 좀 것 같기도 빠졌고. 하고 그러니까 좀 젊어 보이죠. 얼굴 살이 좀 빠지고 이렇게 하면 자,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건진이 지금 뭔가 이제 터뜨리기 시작했잖아요. 윤석열, 김건희와 관계 정리하는 것이죠. 그러면 저기는 노상원은 김용현과 뒤에서 짬짬이를 했겠지만 최종적인 지시 라인은 누굽니까? 윤석열이라고 일단 가정하고 김건희까지 가면 너무 이제 확정이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본인 살기 위해서 뭔가 던질 수도 있다. 이제 잠잡고 있지만 왜 이것이 이제 시작됐는지에 대해서는 누가 압니까? 김용현은 얘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했으니까. 윤석열도 왜 계엄을 하게 됐는지 구체적인 지시를 누구에게 내렸는지 아니지만 말을 하지 않겠지만 노상원이 마음먹으면. 말씀하다가 갑자기 오늘 재판에서 떠오른 게 있는데요. 윤석열 변호인이 지금 그 전 경호처장에게 중점적으로 물어봤던 첫 번째 질문들이 뭐냐면 지금
당신이 받고 있고 수사받고 있는 범죄 혐의와 어떤 내용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까를 계속 물어봅니다. 그리고 특검과 이제 재판부에서 지금 받고 있는 수사 내용의 사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계속 돌려서 그걸 물어보거든요. 누가 누구에게 물었다고요? 윤석열 변호인단이 윤석열 변호인단이 핵심 증인들한테 핵심 증인들한테 예. 본인들 지금 어떤 수사를 받고 있고 어떤 혐의를 적용받고 있는지 계속 재차 물어봐요. 재판부에서 하지 말라고 해도 그거를 알아야 본인들이 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대응을 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오늘 그 전 경호처장도 나와서 이 사람이 그동안 경호처에 있는 압수수색 영장을 모두 거절하고 모두 압수수색 못하게 하고 체포영장을 이미 여러 차례 막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오늘날 갑자기 와서 최상목 권한대행과 윤석열 변호인단 윤곽근 변호사가 부정적인 답변으로 거절을 했다라는 것을 왜 이야기할까? 뼛속부터 같은 편이라고 보이는데, 그러니까 일부 지금 필요한 내용들을 꺼내면서 한편으로는 또 윤석열 변호인단에게도 도움되는 내용을 교차로 하면서 본인들의 국리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오늘 박선원 의원이 개업날 대검찰청이 방첩사에 먼저 전화를 했다라는 의혹 제기를 또 했습니다. 검찰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마지막에 결행되는 당일날은 모든 국가기관, 권력기관을 중심으로 총동원이 되어서 각자 역할 분담이 되었다. 그래서 개업 몰랐다. 방송 보고 알았다. 이 말은 새빨간 거짓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고요. 어찌됐든 오늘 이재명 대통령 내란 특검 수사 기간을 30일간 연장하는 거 이제 올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재가를 했다. 내란 특검 통해서 이제 더 많이 나올 것이 있는데 막바지로 가면서 어쨌든 특검이 힘을 내서 제대로 좀 수사를 해야 한다. 요 말씀까지 드리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이바흐. 저는 마이바흐가 뭔지도 잘 몰랐는데 요즘은 사실 압니다만 마이바흐가 뭡니까? 뭐 벤츠 안에서도 가장 고급 모델이 마하바흐 아닙니까? 마이바흐. 예. 이름은 마이바흐인데 예. 그 차를 본 적이 있긴 하죠. 요즘 좀 제법 타고 다니는데 차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 3억에서 4억 정도 하지 않습니까? 예, 4억 정도. 한번 타보셨어요 혹시? 아니요, 저 한 번도 못 예, 타봤습니다. 보기는 봤습니다. 지나가는 거 보이죠. 대한민국도 많이 경제 볼륨이 커져서 요즘 마이바흐 하고 다니시는 분들 꽤 계시더라고 보니까요. 그런데 이 마이바흐와 관련된 이제 차량을 대통령실에서 구매를 했는데 키 전달식을 했다라고 하는 거를 오늘 와 지금 이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전용기 의원이 지금 이야기했는데 직접 그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생일날 키 전달식이 있었다. 그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호처에서 차량 벤츠 마이바흐 차량을 구매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방탄 차량인 건가요? 그 부분은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예. 여기서 언급하는 건 부적절합니다. 경호처에서 경호 차량을 구입을 했고 그것을 김건희의 생일날 키 전달식을 통해서 마치 그 차량을 선물하는 것처럼 연출을 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정확히 누가 한 겁니까? 그때 당시에 지휘부가 했습니다. 자, 저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다. 쇼다. 잘 보이기 위해서다. 김건희가 실제로 V0였다.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지휘부가 했다는 것은 경호처장 아니면 차장이니까 이제 김성훈이 했는지 뭐 박종윤 처장이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저 상황을 일단 연출을 해서 김건희한테 갖다 바쳤다.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요? 제가 봐도 저건 일상이지 않았을까요? 일상이다. 예를 들면 그 산고기 작살로 꽂아가지고 쇼하듯이 보여준 내용들을 보면 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V0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았을 거다. 그러니까 V0는 어떤 겁니까? 얘기하면 관철되는 것, 사람 꽂으면 꽂혀지는 것, 그다음에 윤석열이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외부는 모르는데 대통령실 내부는 저는 충분히 알 거라는 생각이 들고 오죽하면 그 윤석열 전속 사진사가 대통령실의 V0는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건천군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가 왕 또는 왕비인 것처럼 노름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고 거기 또 윤석열이 또 따라다니잖아요. 따지고 보면. 좀 그렇다면 모든 통치행위의 중심에는 김건희의 판단과 재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하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경호처겠죠. 경호처가 그걸 가장 잘하겠죠. 윤석열의 가장 최측근에 있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 김건희도 경호를 했었어야 되는 거니까 이런 사정은 가장 잘 알았을 거고, 김건희한테 잘 보이면 자기 앞날에 좋은 일이 열릴 것이다. 그걸 실질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 김성훈이잖아요. 김성훈이라는 사람이 거의 계속 고속 승진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전 그래서 아마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보여줘 왔던 양태가 저렇게 등장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거는 뭐 처벌을 받지 않는 그냥 해프닝입니까? 뭐 자기가 국가 예산으로 받았던 경호처 차량을 지가 뭐 마치 진수식 하듯이 선물 받고 한 거는 우리가 그냥 욕만 뎁다 하고 이제 빠져나가면 됩니까? 근데 이제 그 차를 계속 본인이 사용을 했다면 예. 자기의 경호 의전 차량으로 만약에 사용을 했다고 한다면 그건 대단히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 경호 차량이라는 건 대통령만 사용할 수 있는 경호 차량인데 대통령 부인이 그것을 전용으로 사용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건 논란이 되니까 좀 수사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강훈식 비서실장 같은 경우 조사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조사하라는 얘기는 그냥 뭐 알아볼래 이런 건 아닐 테니까 거기에 따라서 뭔가 위법 행위가 있으면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조사해야죠. 근데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이거 김건희는 자, 속도를 좀 더 내고 달려가 보겠습니다. 5천 분 정도 들어와 계신데요. 어휴, 그래도 이렇게 해외에서 방송 봐주신다고 글 주신 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강경 선생님은 미국 메릴랜드에서 이렇게 주셨고 필리핀에서도 황 선생님 보고 있다 이렇게 주셨는데요. 뭐 대한민국 어디에서 해외 어디에서 이 방송을 보시더라도 우리는 한 팀이다, 우리는 친구다 이런 생각으로 많이 애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5천 분 가까이 보고 계신데 좋아요 좀 더 눌러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면 흔쾌히 동의하시면서 다른 분들도 함께 방송 나눌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기분 좋은 소식 좀 가봐야 되겠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지난주에 비해서 갤럽 조사에서는 6%포인트 상승했다. 와, 이거 6%, 16%는 상승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했는데요. 국정 지지율 추이가 갤럽 조사 내용인데, 최초에 63% 대통령이 이제, 취임했던 당시 초기하고 거의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 상태로 다시 복원이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경향적으로 조금씩 견조하게 아래로 떨어지다가 에이펙을 기열해서 쑥 올라간 상황인데요. 이 국정 지지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까지 계속 그 국민의힘에서 주장했던 게 뭐냐면 서울 같은 경우 논란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서울 지역에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근데 서울이 어떻게 나왔냐면 긍정이 70%예요. 부정이 22%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출렁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가 있으면 쭉 떨어졌다가 에이펙 같은 에이펙과 관세 문제와 관련해서 남들 의미 있는 타결을 하니까 쭉 올라가는 일들이 변동이 심해서 서울은 계속 변동장이에요. 되게 많이 심한 변동장이 발생하는 거고, 근데 저는 지금 추세상 보면 지금 구조로 가게 되면 관세 협상 잘 됐죠. 그 다음에 주식이 약간 최근에 좀 약간 떨어지는 좀 조정장이긴 합니다만 4,000포인트를 넘어가는 상황이게 되면 서울에 있는 서울 시민들 같은 경우도 이거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부분들로 구조화되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 또 이거 바치는 게 또 누구냐면 제가 제일 놀란 게 최근에요. 전업주부예요. 전업주부들이 과거에는 항상 민주당에 반대를 했었고 윤석열의 지지 핵심적인 어떤 층이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전업주부는 대부분 다 65세 이상의 그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전업주부로. 근데 근데 주부 근데 요번에 보니까 60대 29예요. 긍정이 60%입니다. 네. 부정이 29%고. 전 그렇다면 지금 상황 자체가 근데 구조적으로 대통령의 지지층들이 견고하게 만들어지고 있다. 흔들림이 덜하다. 그래서 남아있는 데는 서울 정도가 지지율의 변동이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저도 폭락장은 없을 것 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추세로 이제 가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부동산 이슈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도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하면. 옛날 같으면요.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문제 이거 터졌으면요. 이거 3개월 갑니다. 이 이슈 가지고. 예.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부동산 문제 지금 제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초반에 한 일주일 정도만 있었는데 에이펙 그다음에 주가 그다음에 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서 상황 자체가 반전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상당히 좀 구조적으로 견고한 대통령 지지율이 확보되는 문제다. 이제 오히려 핵심은 이 지지율과 민주당의 지지율을 연동할 수 있는 고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문제가 앞으로 좀 남아있는 과제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젊은 두 분께 좀 여쭤보면 어떻습니까? 젊은 사람들 특히 남성 중심으로 20대 30대는 민주당에 대한 것 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 호감도가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어떤지 또 본인은 실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을 어떻게 보는지 설명을 좀 노골적으로 좀 해주시죠. 노골적으로 객관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반영이 안 된 게 너무 많습니다. 이번 반응이 안 된 게 많다. 왜냐면은요. 한국갤럽 뭐 여론조사고 뭐 여러 여론조사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애들은 사실 여론조사 전화를 안 받아요.
무슨 얘기냐면 어느 정도 정치에 관심이 있고 참여를 하면서 이거를 전화를 통화를 받는 분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그 말은 그래도 어느 정도 관여층인데 그러면은 진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도 또는 저관여층 젊은이들은 어디서 보냐? 제가 요즘에 PC방을 자주 여기저기 다니는데요. 거기서부터 게임하면서부터 애들이 벌써부터 대제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요? 네, 대제명. 대제명. 이게 그 SKT 유명한 선수 페이커 대상역의 밈을 따와서 대제명이다. 아, 잼통 이렇게 부르는 것은 아주 제가 구식이네요. 그거는 이쪽에서 많이 쓰는 호칭이라면 이쪽 표현식으로 게임하는 사람들은 대제명이라고. 네, 아. 페이커를 가장 높이 치는데 대상역이라고 불러요. 큰 상역 해가지고 그렇게 부르는데 요번 관세 때 야 대제명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가장 큰 폰팔이 차팔이 그리고 그래픽 카드 팔이 세 명이 만났다. 깐부치킨 회동. 아, 젠슨왕. 잠깐만 폰팔이 또 차팔이, 차팔이. 현대차, 예, 그다음에, 삼성, 그다음에 그래픽 카드 팔이, 용팔이. 용팔이. 용팔이라 그럽니다. 예. 예, 왜냐면 당시에 컴퓨터가- 컴퓨터를 많이 거기서 소비를 했었잖아요. 왜냐면 엔비디아가 아, 용산. 용산에서 아, 영업을 용산, 했습니다. 용팔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게 칭하는 게 아니라 젊은 층을 밈으로. 중심으로 밈으로 이제 장난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밈으로 3대장이 만났다. 그래서 깐부치킨 이야기를 엄청나게 해요. 아니 그러면 뭐 깐부치킨이 잘 되는 건 뭐 보기만 봐도 기분 좋던데 어쨌든 폰팔이, 자팔이, 용팔이라고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그렇죠. 삼팔이. 네. 3대장이 뭉쳤다. 3대장이 삼대장 모였다. 그것도. 3대 삼대장. 세 명이. 아, 세 명의 대장. 예, 또 네. 특히나 혹시 일본 애니 중에 원피스라고 있거든요. 예. 거기서 3대장이라고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피스요? 예, 원피스라는 원피스 치마 아, 원피스. 그 원피스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아, 루피 나오고 나비 듣기만 나오고. 들읍시다. 우리가 지금 게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채팅창에 나오는 것처럼 여론조사가 아니라 어른조사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젊은 층들 분위기에서는 완전히 지금 넘어갔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완전히 넘어간 상태예요. 그래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게 이번에 이 첨예한 한국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 속에서 사실상 균형 잡힌 외교하는 게 쉽지도 않고 미국은 이렇게 노골적으로 압박을 하는데 이걸 과연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근데 그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한 부분들까지 해결하는 모습들을 보고 이거에 대해서는 신뢰가 엄청나게 올라간 상태다라고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반영되면 그러면 지지율이 몇 %까지 갑니까? 제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하세요. 객관적으로요? 제가 주관적으로 하니까 객관적으로 한다고 하시니. 저는 그래서 이거를 나라에서 한번 쫙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라에서 전수조사를 여론조사를 크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면 7, 80% 나올 것 같아서 나라에서 무슨 전수조사를 전 국민 상대로 어느 정도 인구 총조사 하듯이. 예 인구 통계학 분류해서 아 근데 이 그 정도로 자신 있어요. 스픽스 역전의 용사가 대단한 게 아마 유튜브에서 최초 거리 대제명 얘기 나오는 게요. 네. 최초 아닐까요? 최초입니까? 최초 아닐까요? 아니 스피커 보통 와서 이렇게는 안 스피커를 쓰죠. 입으로 띄워주시는 건 좋은데 대제명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저는 처음 듣는데 뭐 잼통 이런 말은 많이 들었고요. 천제명 뭐 이런 거는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아, 그다음에 이제 근데 폰팔이 대제명, 뭐 폰팔이 이런 것도 처음이지 예, 않습니까? 폰팔이, 차팔이, 용팔이 이건 아주 좋네요. 용팔이가 용산? 예, 용산에서 원래 컴퓨터 구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원래 또 젠승황 같은 경우에 뭐 용산도 뭐 자주 옛날에 가고 그렇죠. 그랬다는 옛날에 그래픽 카드 판매하려고 본인이 그래픽 카드를 판매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용팔이라고 친구들이 칭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신조어로 3대장도 뭐 원래 쓰고 있는 이제 다른 분야의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고 또 여론조사를 어른조사하니까 그것도 괜찮네.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 다음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한국에 그다음 지금 많이 언급되는 게 황재순 씨라고 젠슨 황을 약간 뒤집어서 한국식 발음으로 하면 좀 개그맨인 줄 알았는데 황재순. 황재순 요즘 제일 많이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왜 그러냐면은 게임 그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 이번 최첨단 칩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게임 하나 좋아하는 친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아요. 그래픽 카드라는 게 뭐 AI나 이쪽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있지만 요즘 최신 게임을 가장 원활하게 수행하려면 가장 비싼 게 그래픽 카드예요. 네. 그래서 애들이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 다 잘 알아요. 근데 그러한 부분에서 한국에 26만 장을 공급했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바로 와닿는 거죠. 직관적으로 하는 거. 그렇죠. 그 친구들은. 그래서 이번에 평가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잘한 것 같은데 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실제로 보고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직관적이었다. 그런 여론이 반영되지 않은 것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밌는 이야기 하니까 농담 좀 섞어서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올라온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제 해외에 계신 분들 이렇게 어딘지 아까 소개해 드렸죠.
생각보다 방콕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어. 그 순간적으로 태국 방콕인 줄 알았는데 이거 보일러 꺼져가지고 내복 입고 방콕에 나는 대구 방콕이다 뭐 이렇게 하시면서 농담 같은 말씀 주셨고 안동에서 좀 한 분이 20세기 개그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11세기 지금 아니, 우리가 우리 집 그래픽 카드 미래를 가고 있는데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 다 저하고 뭐 연령대가 비슷하거나 좀 더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안동에서 한 분이 이렇게 우리 랑랑 할매님이 글을 주시니까 막 안동서 고생한다고 민주당 생활을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하니까 안동도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주고 계시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친근한 말씀 오늘 주시니까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더 올라갈 여지가 많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딱 두 가지 지표만 그 갤럽 중에서 세부 지표인데요. 중도층에서 긍정이 72%, 부정이 21%예요. 맞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에이펙 국익 도움이 74%, 아니다가 13%예요. 그러니까 이 세부 지표가 너무 좋아요. 예. 세부 지표가 탄탄하게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여론조사 데이터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20, 30대들 같은 경우에 하층 그들의 지금의 정서적인 상황 자체들은 과거보다는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긍정적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그렇다면 상황이 나쁘지 않다. 뭐 그렇다고 여기에 저희가 뭐 이재명 정부가 야 좋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 고개를 더 숙여야겠습니다만 저는 상당히 이제 국론들이 좀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 국가를 위해서 상당히 좋은 거죠. 분열보다는 국민들이 이제는 야 좀 일 좀 하게 해줘. 라고 하는 방향으로 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20, 30대도 일 좀 하게 해줘. 그래야 우리가 좋은 그래픽카드 좀 받고 하지 않겠어. 이런 상황으로 가니까 저는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좋아지는 것 같다. 예. 저는 깜짝 놀란 게 방금 에이펙 부정 13%라 그랬잖아요. 네. 여론조사를 독도는 일본 땅이다라고 해도 10%는 나온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면 거의 100% 가까운 수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참고로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전 세계 애청자 여러분, 지금은 객관을 가장한 주관적 판단을 여러분께 설명드린다는 내용 아시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좀 더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바람 저나 여러분 비슷할 텐데요. 정말로 영혼을 갈아 넣는 마음으로 했다는 그 진심이 충분히 저는 제 마음으로 많이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야, 이거 소개해드려야 되겠는데요. 김평환 선생님이 방콕에 계신 분들 너무 많다라고 하니까 여기 하노이입니다 이렇게 하셔서 하노이 날씨가 지금 어떤지 모르겠네요. 이제 가을, 겨울로 이제 접어드니까 전문용어로 낚이셨네요. 낚이셨다. 낚이셨다. 김평환 선생님. 방콕에 하노이가 낚이셨어요. 자, 그러면 뭐 더 좋은 나라 있으면 뭐 제가 방콕 오늘 가 있으니까 저희들도 사실 이게 스콕입니다. 뭐 아재 개그지만 어쨌든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방콕. 어렵다 이거 진짜. 오늘 좀 많이 듣겠는데요. 오늘 사회생활 많이 하네요. 사회생활 많이 한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기성세대가 이런 식으로 지금 놀고 있다.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 제가 고백하겠습니다. 방송 잘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대한민국 1인자, 2인자부터 쭉 100명 정도 있는 그 사람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 저는 오히려 취재해서 패널로 앉아서 하는 게 훨씬 더 좋은데 진행자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역전용사 진행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떻겠습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데요. 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다라는 것과 함께 오늘 이제 중요한 뉴스가 오늘 오후에 정진상 정무실장 이제 재판 과정에서 남욱이 사실상 폭탄 선언 같은 걸 했는데요. 그 기사를 일단 먼저 좀 띄워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사가 있습니까? 배영영 PD 한번 잠깐만 띄워주시고요. 아까 제가 카톡으로 넣어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남욱이 이제 4년형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정진상 그 누굽니까 김용 부원장이 6억 원을 받았느냐. 자, 지난번 재판에서 3억 원은 실제로 알고 보니까 김용이 쓴 게 아니더라. 정진상이 다 썼다 했잖아. 그러면 당신은 정진상한테 유동규가 김용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것을 남욱이 네가 검찰에서 진술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오늘 이 사람이 울먹이면서 정진상 공판에 나와서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검찰의 강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이것이 사실이 되고 어느 날 그가 되어서 결국 김용을 죽이는 그렇게 판결까지 다 됐다라고 이제 진술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정진상 재판에서 그러면 일관되게 지금 김용 부원장이 주장했던 나는 받은 적도 없고 그 시간에 나는 알리바이도 충분히 설명이 된다라고 했던 것이 이제 완전히
뒤집어졌는데 남욱이 결심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자, 이게 그러면 앞으로 이제 지금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 오늘 또 누굽니까? 정진상 정무실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이런 것들은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제 뒤집어지고 있다. 이재명을 올가였기 위해서 첫건 두 사람을 감방에 전었던 검찰의 수사 조작 왜곡, 이런 것들이 이제 정언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왜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 자체는 말씀하신 것처럼 판이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점점 근데 제 고민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판사들이 그런 증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은 경우들이 꽤 있었고 또 시차 때문에 인정하지 못했던 측면들이 있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진술이 나오는 건데 진술 내용도 거의 좀 경악스러운 진술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가르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이게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으니까 네가 선택해라. 그러니까 너 말 똑바로 안 하면 장기 다 드러낼 거야. 근데 네가 말을 똑바로 하면 똑바로가 아니죠. 내가 시킨 대로 하면 환부만 살짝 드러낼게.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고 이 재판 과정에서 또 공판 검사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냥 조사를 다 한다는 뜻이다.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거죠. 저는 그렇다면 이건 강압수사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사건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벌어졌다는 것이 확인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다음에 그 대북 송금 사건도 마찬가지인 거고,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저는 지금의 이 여러 가지의 진술 내용들을 보면 검찰에 대한 특검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렇죠. 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얘기하는 정진상, 그다음에 김용 같은 경우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동규, 남욱, 그다음에 정민정에 대해서 검찰이 그들을 회유하거나 압박하거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진술을 바꿨고 그걸 통해서 유죄를, 그러니까 지금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는 유죄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재심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볼 때 남욱의 진술은 이제 완벽하게 수사의 칼끝을 검찰로 돌리는 거다라고 볼 자, 수 있다고 오늘 봅니다. 정말로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이걸 지금 다시 재심으로 가느냐 아니면 재수사로 하기 위해서 특검으로 상설특검에서 지금 새로운 사실들을 가느냐. 왜냐하면 이 죄는 정진상 김용 부원장에 대한 게 아니라 검찰이 아예 조작 수사를 처음부터 기획해서 실행했다는 것을 수사 대상으로 올려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니까 저는 국회에서 이 문제는 상설특검이든 아니면 특검이든 찾아봐야 한다. 자, 오늘 중앙지법 형사 33부인데요. 이진관 부장 판사입니다. 33부의 이진관 부장 판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진관 부장 판사 맞죠? 네, 그 한독수 재판을 맡고 이진관 부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상황 하나하나를 일일이 묻는데 오늘 이진관 부장 판사가 남욱이 이런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자, 이게 이미 1심에 선고가 됐지만 당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진관 부장 판사가 했던 말이 이렇습니다. 정인의 기억을 묻는 것이므로 1심 판결과는 관계없이 진술해도 된다라고 했고요. 또한 이어서 정언은 이 사건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정인이 보고 들은 내용을 말하고 필요한 부분은 설명을 붙이는 것도 맞다. 이 사건 관련된 판단은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남욱이 유죄 전제로 판결문 작성된 걸로 봤다.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증거들이 정영학 회계사의 회유된 진술, 강압에 의한 진술 혹은 유동규의 회유된 진술을 대부분 유죄 증거로 사용했다. 내가 알고 있는 사실, 경험한 사실과 굉장히 다르다. 그런 부분들 좀 사실 확인이 다시 정확하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이제 발언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나는 이거 검찰에서 불러주는 대로 했지. 유동규가 김용에게 돈을 줬다는 걸 들은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울먹이면서 이야기했다. 이게 다른 것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없는 진술이 나왔죠. 정진상 실장의 재판에도 매우 중요하지만 김용 부원장의 대법원 확정 판결과 관련된 것도 연결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도 대법원에서 빨리 결론 내라라는 게 있고 오늘 김종욱 박사 이야기한 것 제일 중요한 것은 검찰의 조작 왜곡 수사에 대한 것들을 지금 반드시 그 애들이 지금 다 검찰에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이것들 잡아내가지고 어떤 일을 벌였는지를 우리가 단죄해야 한다라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 재판이 진짜 중요한 진술이 나왔던 게 지금 정진상 재판이라고 하지만 원래 이거 이재명 대통령 재판입니다. 정지를 당해서 정진상 대장동 재판이라 불리는 거라서
아마 이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퇴임 이후에는 이 재판을 받아야 될 수도 있는데 이 재판이 좀 결과가 잘 나와야지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도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김영 부원장 같은 경우에 논란이 가장 크게 됐던 거는 구글 타임즈 관련된 거였거든요. 그 당시에 구글 타임이 원래는 다 수사할 때 썼어요. 근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심지어는 전문가를 불렀는데 전문가가 이거 유효한 가배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이 김영 부원장이 대법에서 판단을 받을 때 이런 것까지 다 아울러 가지고 판단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수사 과정에서 저는 남욱입니다. 김용과 정진상에 대한 이야기를 유동규로부터 듣지 못했다. 자,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면 자, 수사 과정에서 다 처음 들었는데 그렇지 않겠냐고 검사가 질문을 하면 뭐 그렇게 얘기하시면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않았겠느냐?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이 그랬다라는 걸로 돼 있고 그리고 그것이 조사에 담겼는데 대부분의 판결문에 사실인 것처럼 유죄 증거로 돼 있다. 그런 상황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내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했으니까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나서서 그 말을 남욱 말을 100% 믿자라고 제가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남욱이 그런 진술을 했다는 것과 검찰에서 왜곡한 것이 있다면 이것은 별건으로 수사를 하면은 이 재판의 결과를 가지고 따질 일이 아니고 아예 이 문제는 이제 수사 선상으로 올려놓고 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하다고. 저는 집중 좀 하세요. 왜 집중을 안 하십니까? 옆에서 놀란 게요. 여러분 이게 오늘 스크립트인데 예. 이 내용이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지금 정재현 대표님 단독으로 치고 나가셨거든요. 예. 근데 스픽스가 얼마나 고품격 방송이냐면 이 내용들을 다 알고 치고 나가세요. 오, 그래가지고 스픽스가 얼마나 대단한 방송인지 오늘 제 옆에서 체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마디 아, 정말로 그 김영철님, 마드로님 그리고 박홍열 선생님은 이진관 판사님을 정말로 높이 평가하고 이런 판사가 있어서 다시 사법부에 대한 우리가 신뢰감이 생긴다라는 것인데 안진걸 소장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진관 부장 판사가 경남 마산 출신이어서 그나마 더 다행이다. 혹시 호남 출신이라고 했으면 정말로 한패구나라고 했을 텐데 마산 출신이어서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던데 어찌됐든 빨리 정확하게 결론 내려주는 데는 이분이 질문하는 거 보셨죠? 굉장히 신뢰감 있게 질문하잖아요. 혹시라도 이분을 또 다시 뭐 특정 정파의 대변이다 이렇게 공격하지는 않겠죠? 네, 저는 짧게 다른 부분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고요. 와, 오늘 예. 전 짧게 이 부분은 제가 지금 확인을 좀 더 해봐야 돼서 오늘 윤석열 재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지금 방청객으로 온 재판 방청객 10명 정도가 갑자기 이제 점심시간 휴정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힘내세요 그러면서 한 10대 명 일어납니다. 일어나면서 준비한 손피켓을 펼치는데 법정에서 이렇게 못하게 돼 있거든요. 이거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서 그 뭐랄까 야구 점퍼 같은 게 있어요. 그 윤어게인 집회할 때 여기 한쪽은 태극기 한쪽은 뭐 미국 성조기 이런 야구 점퍼나 이런 옷들을 입고 와서 단체로 그 행동을 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빨리 시정 조치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거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왜 그러냐면 특검이 나갈 때도 야유를 합니다. 원래 그런 거 못하게끔 그 법정 맨 앞에 다 나와 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상황이 재판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니까 무언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행보들이 저는 보인다고 봐서 원래부터 불가능한 거지만 이거에 대해서 강력한 제지와 조치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니 그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예 아니요라고 대답하면 되죠. 예 아니요라고 대답하면 됩니까? 방송 이게 지금 스킬 떨어진다 이렇게 비판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제대로 잘 하고 있으니까 박수 크게 받는 것이고 저는 김용 부원장 몇 번 만나 뵙고 정말로 나도 의심을 했던 과거의 제 행적에 대해서 반성 많이 했습니다. 미안한 마음도 너무 커서 실제 진실이 밝혀지는데 누구보다 좀 나서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그래도 남욱이 예전에는 정말로 나쁜 사람처럼 보였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진실이라도 이야기하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죄를 덮어쓰고
정말로 억울한 옥살을 했던 분들이 좀 풀려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것 때문에 그래도 조금 양심이라도 살아 있으니 다행이라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진작에 그런 이야기 하지 지금이라도 해준이 또 좋다라고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자, 랑랑 할머님, 코넬님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오늘 방송 함께 해준 소감 어떻습니까? 해외에서도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실 텐데요. 자,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 단순 보험 가입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최적의 보험 플랜을 제안해 드리는 곳인데요.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에 뭐 전화를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스픽스에서 전화하신 분들은 굉장히 상담하기도 좋다 이렇게 칭찬을 해 주시던데요. 자,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냐면요. 1644-1236, 1644-1236이고 010-7612-3303으로 전화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들고 있는 보험에 대해서 제대로 들었는지 또 나에게 맞춤형인지 이런 것들을 비교 분석 그리고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린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도 저희들이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와 함께 만드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들고 있는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상담을 해드리면서 가격은 좀 낮추고 보장은 좀 더 늘려드리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것 열심히 연구해서 상담하고 있는데요. 1644-1226입니다. 1644-1226 전화를 하시면 여러분들께 또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원목 마루 매트, 아랫목 온찜 매트 이 상품 저희들이 지금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스픽스몰에 가시면 겨울철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는 제품인데요. 무엇보다 가격 비교해 보십시오. 가격으로 승부하면서 여러분들께 혜택 드리겠다라는 이런 진심으로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스픽스도 영원하라 수고하셨습니다. 스픽스 고맙습니다. 대제명 이름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주셨고요. 대제명 10년 동안 우리가 부려 먹읍시다 이렇게 주셨고 하나야님께서는 재밌었어요 이렇게 주셨네요. 잘 들었습니다. 스픽스 10년 좋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10년 하면 좋겠다는 건 좀 많이 나와요. 쉬운 게 아니다. 헌법상 불가능합니다. 헌법상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이렇게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역전의 용사들 하면서 박수를 보낼 테니까 박수 보낼 때 너무 빨리 방송을 끝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좋아요 오늘 많이 눌러달라니까 3,400분이나 눌러주셔서 올 밤에 많이 보겠다라고 하는데 역전의 용사들하고 박수를 치는 것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니까 여러분들 우리 박수 한 5초만 환호성과 함께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역전의 용사들! 자, 손 흔듭시다. 안녕히 계세요. 야, 이리 와, 고맙습니다. 들어와. 해외에 계신 분들도 고맙고요. 받고 가는